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김준우 쟁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좀 네네네.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네네. 네, 1부에서 그냥 궁금했던 거. 이 네네. 데이비드 호프만 네네. 이 사람 떠난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사실 좀 2012 예전에도 그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분화가 됐었을 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클래식 분화하면서 정말 큰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의가 되면서 갔던 게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데이비드 호프만이 떠난 것도 사실 최근에 이제 뭐 22일, 24일 뭐 개발자 이탈도 있고 비탈릭의 선언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있어가지고 파가 다시 한번 이제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사이에서 갈린 케이스가 그 하나의 이제 지표 결과로 나타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출범 12년이 됐는데 이더리움 지금 진화하고 있고 위기인가 네. 성장통인가 네. 제목도 굉장히 거창한 주제인데 굉장히 진행이 지금 진정성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아니, 특히나 저희 또 실시간 댓글에도 네. 지난주부터인가 이더리움 네.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네. 많이 투자하시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 가격이 유난히 좀 뭔가 좀 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흉흉한 그런 네. 소식도 많이 들리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거 이제 실용주의 vs 이상주의 네. 이런 이제 갈등이 한번 다시 시작된 것 같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오늘 아마 이더리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비슷한 갈등들을 좀 정리를 네. 해주시고 네네. 아마 지금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네. 본인 의견을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더리움은 이제 뭐 백석 고민하고 이런 거로 치면 한 13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12년 된 회사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단계는 이미 넘었고 생태계 크기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큰 생태계 이루는 거의 대기업 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화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하나 이제 큰 회사로 변모하면서 이제 성장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더리움이 지난 그럼 12년 동안 겪어온 이제 큰 몇 가지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뭐 하는 곳이냐, 정체성이 뭐냐를 좀 짧게 좀 의견을 드려보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계속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성장을 하기 위한 선택들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급변하고 있는 것들은 그 성장을 넘어서 이제 이더리움 대체 뭐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방향성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그 뭐 2016년도쯤에 이제 그 다오 사건이 한번 터지면서 해킹이 됐었고 네. 그때 이더리움이 했던 선택은 모든 블록체인들은 뭐 비가역적 불변성을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 되돌리는 거는 했는데 그때 이더리움은 야 우리 나온 지 이제 1년 됐는데 이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되돌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더리움은 갔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동의 안 한다 하면서 우린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분화됐었던 사건 속에서도 이더리움은 당시에 결국에는 우리 유저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를 선택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었고 그 이후로도 2021년도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가스피 기반의 이것들을 우린 소각을 시키겠다라고 네. 하면서 결국에는 유저들에게 좋을 수 있는 방향을 택했었고 그 이후로는 POW 같은 비트코인 전력 생산이 아니라 POS 지분 합의 방식으로 가면서 우리는 주주 개념 우리 생태계를 이루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형태의 노선을 다시금 택했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24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요즘의 사태들을 낳고 있는 우리는 이더리움은 L1으로서 L2들을 이제 지원 확장해서 생태계로 더 많은 역할을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계속 어떻게 하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때그때 생존하기 위한 변화를 계속 거듭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가 실용주의였는데 최근에 이제 비탈릭이 선언한 거는 뭐 CROP 뭐 크롭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검열, 뭐 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재단의 기술적 발전으로 한정짓고 나머지 역할들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에 맞춰서 생태계 파트너사들이 가져가게끔 하겠다라는 어떻게 지금까지 온 기조가 다른 좀 순수주의로 또 이제 정체성을 찾는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실용주의에 동의해서 투자를 하고 하던 것들이 이건 나랑 색깔이 안 맞아라고 네.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주 구성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변화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더리움의 이제 12년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더리움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단체라고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을 꾸준히 일관적으로 해왔었네요, 여태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용적이라고 하면 약간 뭐랄까 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영적인 성격의 결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약간 컬트한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기보다는 네. 네, 중간중간에 이제 어쨌든 수수료도 소각하고 그리고 이제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고 그런 네. 것들이 사실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용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 두 가지 이후에 이더리움 사용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적인 생태계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좀 인상은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택시를 타고 가는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좌회전을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우회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좌회전 우회전 선택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맞았었어요. 아, 그래서 네. 시가총액 기준 2위 암호화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리플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3위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굴러 떨어졌습니다. 7위 정도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2위라고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했고 그리고 네. 이제 한 번에 또 분기가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지금 분기점에서 비탈릭 부테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나랑 안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튕겨나가고 떠나고 있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롭스.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에 어떤 거죠? 이게 내부 반발을 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기존에 스타트업 위주로 크다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고 이제 이더리움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더리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총 발행량이 0.16%밖에 안 되고 비트마인 같은 데가 4%, 샤프링크랩도 1% 이상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분율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이 생태계의 단독 오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탈중앙성을 얘기를 했지만 탈중앙성의 역할을 이번에도 넘긴 게 이더리움의 가격을 지탱하는 부분은 우리보다 금융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더 맞아. 그리고 이더리움이 예전에 탈중앙화했었던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려면 이건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L2들이 나와서 해야 돼.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라는 관점으로 계속 탈중앙화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과정을 하다가 이제 명확하게 이번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커진 생태계 내에서 우리는 이더리움은 0.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로 명확하게 한정 지을 거고 다른 부분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서 발언을 하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배경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대표님 비탈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저도 되게- 뭐 창업을 해서 좀 다른 예.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비탈릭이 그러니까 좀 비유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큰 테크 창업자들 혹은 해외에 있는 테크 창업자들보다 그분이 세부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회사 초반에는 이제 회사를 제로 투 원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역할들은 오히려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큰 네이버나 카카오 보더라도 대표직을 맡고 계시진 않잖아요. 네, 창업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특수한 영역으로 이렇게 오히려 초반 창업보다는 굉장히 좁아진 어떤 혁신의 영역 위주로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체인들 보고 계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솔라나 대표가 창업자인가? 라고 보면은 좀 다른 양상들이 있거든요. 리플의 대표는 창업자인가? 관점에서도 이제는 12년 된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탈릭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권한 위임을 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혁신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곳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경영을 잘해내야 되는 관점에선가 해서 그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탈릭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는 이걸 잘하지 않는다. 대신 이걸 누군가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철학과 취지로 지금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탈중앙성이라는 게 주장을 했을 때 탈중앙화 되는 건 내가 넘기는 게 핵심이 아니라 탈중앙이면 그 누군가가 내가 넘겨준 권한이나 책임을 넘겨받아서 돌아가야지 그게 탈중앙성이 완성이 된 건데 문제는 비탈릭은 넘기고 있는데 아직 누군가가 그래 내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격을 책임지겠어 라고 하는 데가 아직 넘겨받은 게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지금 현재 계속 이 공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더리움 재단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늘 네. 서동주 변호사님이 질문하는 게 너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 네. 둘은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을 알 만큼 알아요.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 무슨 그쵸, 두 생각하는지. 분은.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쪽으로 이제 사고 방식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이 시중에서는 이 비탈릭 부테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더리움이 뭐 그냥 간접 흡연하듯이 이름 정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똑같은 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설명을 해주는데 뭔가 해석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 뭔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탈중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좀 실질적인 선택을 꾸준히 일관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근데 현재는 그 부분들 자기가 못하겠다고 한 부분들 인수인계가 좀 잘 안 되는 시점이다 네. 라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런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솔라나랑 비교를 하더라도 솔라나는 굉장히 중앙화된 집단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솔라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전부터 탈중앙성을 그렇게 가져가기보다는 기술 구조부터 단일화된 구조로 돼 있어서 지분율도 솔라나 재단에서 유의미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럼 반대로 솔라나는 생태계가 아직 자생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냐? 그만큼 본인의 지분율을 다른 데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이더리움은 그 지분율을 그렇게 넘겨주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생태계가 지금까지 커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누렸는데 이제 그 이면에서 자 탈중앙화에 대한 주체가 된 재단 입장에서는 이제 뭐를 가져가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2년 전부터 불거져 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은 왜 이 모양새냐, L2만 잘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이제 그거를 정립하는 자 우리의 생태계의 역할은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럼 이더리움은 뭐 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걸 이번에 아주 명백하게 명문화하고 내부로도 이제 그 CROP라고 하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는 뭐 검열을 저항한다라는 것 등등에 대한 핵심 가치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면은 남고 아니면 사실상 떠나라와 같은 서약을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핵심 기존에 있는 실용주의 노선 쪽에서 일하던 것들은 뭐 하는 거냐 이게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갈라지는 형태인데 뭐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이더리움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색깔인지가 혼재돼 있다 보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게도 성공을 하고 저렇게도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애매하게 남아있고 동의되지 않는 사람들 형태로는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그 탈중앙성을 주장한 형태로 성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더 동질한 형태의 조직과 동의하는 생태계 형태로 이제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이 몇 년 전에 지분증명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지분 증명. 네, 한국어판을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새로 쓴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한 수년에 걸쳐서 자기 블로그에 썼었던 하지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이제 글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에세이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생각하는 이더리움의 성공 조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제 식으로 해석하면 제정신이 박힌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이더리움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제정신이 박힌.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정신이 박힌. 그러니까 물론 이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 제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고자 했었던 가치, 탈중앙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방성, 프라이버시 중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대중화도 중요하지만 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약간 그런 그래서 저는 되게 엄청 이 철학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에 하드포크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하드포크. 네, 그 제가 하드포크가 우리 이제 일반 크립토 투자자 아닌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탈 부테린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이더리움을 막 매집해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이더리움의 그게 본질적인 철학이랑 거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비탈릭은 뭘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당장 다 들고 하드포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떠나버려야 된다. 네. 함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나오는 논의가 가격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 이더리움을 사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장기 연구에만 집중하겠다. 네. 이런 선언은 도대체 무슨 연구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장기라고 하면 뭐 얼마나 길게 할 거길래 장기라고 하는지. 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비탈릭을 좀 인정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리스펙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동안 했던 결정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쨌든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제 가격일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더 가격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DAT 기업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매수세가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쎄하다고 하셨는데.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아, 네. 근데 그 지금 뭐 혼란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좀 복잡할 것 같은 거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 비탈릭이 얘기한 방향성이 어차피 0.16%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 그 창업자로서의 어떤 중심을 잡아야 줘야 되는 거고, 그 중심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더리움에는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생태계가 어마어마해요. 각자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거든 이더리움은 이걸 하는 거다라는 공통된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 성격에서 공공으로서 모두가 필요하는 방향성을 꾸준히 검열 장악성이나 보안성이라는 부분들은 사회로 치면 이제 뭐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고 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모두의 공공성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생태계가 커졌으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다. 우린 정부는 공공성 있는 공통 영역을 명확하게 연구를 하고 가겠다. 즉 우리가 뭐 정치 저 잘 모르지만 네. 뭐 그 정부에서 이제 장기적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풀 수 없는 뭐 출산율에 대한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이더리움 중심을 잡겠다 하는 거고, 저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4.5% 넘게 가지고 있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처를 끌어오고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인센티브와 0.16%를 들고 있는 이더리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구조는 누가 더 세느냐 하면 가격 인센티브는 비트마인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있는 비탈릭이 펀딩을 하러 다니는 것과 거기에 있는 텀리와 금융 전문가와 이 수많은 들어와 있는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아니면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그 ETF를 만들어서 자금 유입을 시킨 게 낫냐 하면은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탈중앙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철학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를 조금 더 국가 개념으로 본다면 정부 공공성 역할을 하겠다. 대신 돈 벌고 그에 대한 특정 기능 역할을 하는 거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 지분율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낸 건데, 기존에는 이만큼 큰 생태계가 어디에도 존재를 하지 않았고 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 보지 않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주체들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천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좀 붕 뜬 구조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탈중앙화에 대한 책임 소재나 역할들이 가시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 주셨던 가격의 향방도 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거는 그간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이더리움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좋으나 싫으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명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그 명확성을 빌드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불확실성 자체는 많이 오히려 좀 정리된 출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비탈릭이 강조한 이 크롭스라고 하는 가치가 네. 굉장히 중요한 가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의 약점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가치,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비트마인의 톱니도
월가의 차기 이 온체인 금융 네트워크 이더리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엄청 프로모션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공공성, 공공적인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 아무도 이 네트워크를 이제 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검열할 수 없듯이 이더리움도 검열하기 어려운 좀 공공성이 높은 네트워크야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 게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두 번째가 이제 KYC와 AML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단에서는 그게 구현되는 곳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누가 제일 먼저 할 거냐? 돈이 될 건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의 어떤 자금 흐름이 풀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선회한다면, 비타릭 부테린의 얘기를 선회한다면 한 번 더 여기서 잠재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시장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더리움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KYC나 AML 관련해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그 기술적 진보성 측면에서는 뭐 원래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나왔던 뭐 GK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조가 사실 다 이더리움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었던 기술 개발력이나 어떤 생태계 확장력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지금 USDT나 USDC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개방성 있는 시장과 앞으로 기관들이 만들어낼 스테이블 코인, 좀 더 제도권에서 통제된 형태의 자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균형을 가지고 갈 거라고 하는 것처럼, 뭐 캔턴처럼 완전히 이제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형태의 메인넷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개방성에 대한 이미지, 공공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역으로 본다라면은 사실상 기술적 차별성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그 기술을 얼마나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쏠림 현상 자체는 이더리움에 뭐 누구나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이더리움 재단이 저렇게 터뷸런스가 있다고 한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잘 되고 있는 렐2들, 뭐 디파이 서비스들이 그럼 결국 본인들의 근간이 되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무너지게 둘 것인가 라고 보면 절대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비탈릭의 저는 선언이 일부 소수의 이제 그 뭐 이해관계에선 철학적인 분을 두고 이탈을 하게 되겠지만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대부분의 생태계 관계자들은 저거를 부정하기보다는 저걸 강화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저 터뷸런스를 계속 증폭되기보다는 그거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생태계가 규합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이번에 이제 그 L2,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레이어 2 관련해서 레이어 2가 너무 많은 이제 어떤 거래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자체가 먹을 게 없고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하면서 좀 이 L2 생태계를 더 이상 좀 이렇게 케어하지 않겠다라는 걸 또 비탈릭이 얘기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요거는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 기조는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그 비탈릭이 해결하는 방식은 좀 그 의학으로 치면 잘 모르지만 그 양약보다는 좀 한방 쪽에 가까워. 원리나 체계를 좀 바로 잡자 하는 거지, 증상을 바로 고치자라는 형태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탈릭이 한 것도, 자, L2를 다 없애서 내가 특정 L2를 걸러내겠다가 아니라 지금 L2가 돈을 벌었을 때 이더리움에 환원되는 구조가 약하니까 구조를 개편해 놓자라고 하면 그 구조에 맞춰서 어떤 L2들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적응을 해서 들어오면 살아남고, 못하는 이제 L2들은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조적 변화도, 자, 탈중앙화 형태에서 이더리움 재단이 역할을 할 거고, 이거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룰을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결과는 그 뒤에 이제 그에 맞춰서 생태계가 움직여 가야지 결과가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적 세팅을 늘 먼저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좀 두는 형태라서, 아마 앞으로도 그 L2들도 그 변화 없이 그 1분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이더리움의 이제 도매 성격으로 이더리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더 적응을 하고, 큰 곳들은 살아남고 이더리움이랑 더 협업을 하게 될 거고,
이더리움과 계속 별도 노선을 가는 곳들은 도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방 비탈릭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근데 솔라나 같은 건 어쨌든 속도나 효율 같은 걸로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더리움은 속도 경쟁은 안 하겠다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한의학 처방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예.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생태계가 훨씬 커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복합도가 훨씬 크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과 중소기업이나 작은 것들이 이제 바꾸는 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당장 그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크롭에서 나온 게 속도가 아닌 이유도 훨씬 더 본질적인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검열 저항성이나 공공성과 보안성과 같은 훨씬 큰 본질적인 아젠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인 거고 속도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이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네. 관계로 지금 이더리움을 이렇게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또 국내외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또 웹3 빌더들도 있을 테고 지금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 뒤에 이더리움은 어떤 모습일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그 이번 터뷸런스가 이더리움 재단에서 시작된 거지만 이더리움은 이미 아까 지분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더리움 재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수많은 체인들, 디파이 서비스들, 스테이블 코인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 재단이 어떤 방향을 한다고 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는 변함없이 계속 클 거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더리움 재단이 죽지 못하게 그 생태계 나머지 뭐 99.86%의 84%의 곧 생태계가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과정에서 계속 그 한방 그 이더리움 비탈릭 선생님은 그 중앙 중심 잡는 창업자의 역할을 계속 할 거고 실용주의적 노선들은 이제 더 생태계 참여자들이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이제 뭔가 위기가 있었을 때 기업 총수가 나와서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이다라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하나의 과정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존의 뭐 이더리움의 디파이에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생각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비탈릭 부테린 해왔던 얘기를 또 이제 반복한 거고요.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뭘 해결해 가려고 하는지 그런 이제 비전 같은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